예, 이번 시간은 44번째 44강입니다. 자료는 단톡방에 올려드리니까 출력하시고요. 경매 정보지 하나 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2018 타경 56 땡땡 사건입니다. 소재지는 서울시 강북구 무슨 팰리스죠. 5층입니다. 물건 종별을 보면은 다세대 빌라죠. 다세대 빌라. 그 다음에 전용 면적은 11.9평 이렇게 돼 있고, 대지권이 7.5평입니다.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이 되고요. 소유자이자 채무자인 사람이 김모 씨가 등장을 했죠. 그 다음에 채권자가 주식회사 신성이라는 곳이 있고요. 감정가가 2억 2,200만 원입니다. 지금 26%까지 내려갔죠. 많이 내려갔죠. 그 다음에 보증금은 10%가 되고요. 왼쪽에 입찰 진행 내용이 나오는데, 자, 1차 때 2억 2,200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찰되고 해서 1, 2, 3, 4, 5, 6, 6차까지 내려갔죠. 6차 때 보면은 2020년 1월 13일로 돼 있고요. 이때 최저 매각 가격이 7,274만 원인데 이때도 유찰됐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2월 17일에 날짜가 넘어갔는데 2월 17일에 5,800만 원까지 떨어졌는데, 이때 변경 신청을 채권자가 했겠죠. 변경 신청을 해서 날짜가 3월 달로 또 딜레이가 됐죠. 3월 달로 딜레이가 됐는데 결과적으로 최저 매각 가격이 빵원이 나왔죠. 빵원이고 이거 기각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본 사건은 기각으로 경매 절차가 종결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기각이 됐을까요? 왜 기각이 됐겠습니까? 경매 신청을 해서 경매 절차가 진행이 됐는데 유찰되고 하다가 맨 끝에 가서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왜 기각 결정이 내려졌겠습니까? 이거 무익녀 같아요. 무익녀 사건 같습니다. 앞만 봐도. 자, 한번 권리 분석을 해보죠. 자, 물건 현황이 그 밑에 나오는데요. 물건 현황이 나옵니다. 자, 건물이 나오고요. 5층 중에 5층이고, 오른쪽에 중간에 보면 이용 상태가 나오는데,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도생이라 그러죠. 도생. 그리고 단지형 다세대,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도시형 생활주택도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작은 거는 한 7평밖에 안 됩니다. 원룸형이죠. 7평인데, 이거는 단지형 다세대, 이 유형에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평수가 좀 되죠. 한 12평 정도가 되면 평수가 좀 있는 거죠. 어쨌든 이 도시생활주택 같은 경우는 원룸형이라 할지라도 한 7평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주택수에 들어갑니다. 도시생활주택은 도생은 주택수에 들어갑니다. 침실이 2개고 거실, 주방, 욕실 이렇게 돼 있고, 감정가가 이렇게 나와 있고, 토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현황 위치는 볼 거 없고요. 임차인 현황 내려갑니다. 유모 씨. 자, 유성모 씨가 등장을 했는데 주거용 501호 오늘 첫 번째 논점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임차인이 유모 씨가 있는데 전입일자가 나와 있죠. 2018년 5월 11일. 박스 위에 말소 기준 권리가 2018년 5월 31일. 그럼 전입일이 5월 11일이니까 선순위죠, 그죠? 선순위인데 오른쪽에 대항력이 있어야 되는데 대항력이 있다 이렇게 빨간 글씨가 안 나와 있죠. 자, 확정일자 미상은 확정일자 안 찍었다는 얘기고, 배당 요구일이 없다는 얘기는 배당 요구 안 했다는 얘기고 이런 얘기인데, 자, 그 밑에 이제 주택도시보전공사가 나오죠. 임차인 쪽에 주택도시보전공사가 나오는데, 이렇게 주택도시보전공사가 나오면은 거의 뻔하죠, 그죠? 예. 이 유성모 씨가 주택도시보전공사에다가 이제 보증보험을 들은 것 같습니다. 보증보험. 이게 이제 임차 보증금에 대해서 보증보험을 들었죠. 그렇게 봐야 되죠. 보증보험. 이 보증보험 제도로 가는 것은 세입자가 여기 주택도시보전공사가 됐든 어디가 됐든 그 보증공사에다가 보험료를 매달 내는 거죠. 그러니까 세입자가 보험료를 내는 거죠. 이거는 세입자가 보험료를 내면서 만기 때 돼가지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은 여기 나오는 이 주택도시보전공사가 대신 보증금을 세입자한테 주고,
그럼 세입자는 보증금 돈 받고 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금을 대신 유모 씨한테 주고 자기가 유모 씨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거죠. 예, 그렇게 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금이 얼마인가 하면은 2억 1,800만 원이죠. 이거를 넘겨받았다라고 봐야 되죠. 전입일자가 똑같죠. 2018년 5월 10일. 그러니까 앞에 유모 씨의 권리를 그대로 넘겨받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전입일자가 2018년 5월 11일 똑같고 확정일자 찍었네요. 2018년 6월 20일. 그 다음에 배당요구 종기가 8월 14일인데 8월 7일에 배당요구를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적법한 기간 이내 했죠. 대항력은 당연히 있다라고 빨간 글씨로 되어 있고요. 기타란에 보면 거기 써져 있죠. 양도인 김모 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김모 씨라 되어 있지? 자, 이제 읽어보면 이제 내용이 나오죠. 둘이 뭐 부부관계 같은데요. 넘어가 봅니다. 두 번째 페이지 메뉴에 화살표, 손가락 화살표, 뭐 본건 현황 조사를 위하여 현장을 방문했다. 그 밑에 줄 점유자 확인 불능이다. 우편함에 안내문을 투입했고 전입세대주 유모 씨를 발견하여 주민등록표에 의해서 작성했다. 상가 건물 임대차 현황서가 미발견이고 그 다음에 나오네요. 유모 씨와 김모 씨는 주민등록 등본상 배우자 관계가 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임차인 김모 씨로부터 전세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신고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유성모 씨하고 양도인 김유모 씨는 부부관계고요. 그리고 이제 양도인 김유모 씨로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받았다. 그게 이제 문건 송달 내역에 보면은 접수된 기록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있고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은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문건 송달 내역을 먼저 볼까요? 일단은 매각물건 명세서를 봅니다.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면은 사건 번호 2018 타경 56땡땡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이다. 매각물건 번호 1번. 그 밑에 칸에 최선순위 설정, 즉 말소 기준 권리죠. 말소 기준 권리가 2018년 5월 31일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것이 바로 말소 기준 권리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요. 배당 요구 종기가 2018년 8월 14일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점유자 성명을 보면은 유모 씨가 나와 있는데 501호를 점유하고 있죠. 현황 조사라는 얘기는 직접 공무원이, 법원 공무원이 가봤다는 얘기죠. 현황 조사 해보니까 이렇다는 얘기죠. 점유 근원은 미상이고 임대차 기간도 미상이고 보증금도 미상이고 전입일자가 2018년 5월 11일이죠. 그 밑에 칸에 주택도시보증공사 양도인 김모 씨. 자, 권리신고가 돼 있고 임대차 기간 명시가 돼 있죠. 보증금이 2억 1,8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전입신고한 날짜 5월 11일, 확정일자 찍은 날짜 6월달, 배당요구 8월 7일에 했죠. 그죠? 자, 비고 유성모 씨와 김유모 씨는 주민등록 등본상 배우자 관계이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임차인 김모 씨로부터 전세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신고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순서대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등기부를 봅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 나오는 등기부 현황, 이걸 보면은 자, 1번에 보면은 공유자 전원 지분 전부 이전 해서 이제 권리자 김옥모 씨 해서 기타 등기 사항에 매매를 통해서 공유 지분을 갖다가 넘겨받았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2번에 강제경매를 들어가는데 신성상사에서 들어갔는데 이것이 바로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강제경매가 지금 들어갔는데요. 이 강제경매가 바로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 뭡니까? 한번 읊어보세요. 건, 저, 그 다음에 가, 앞, 담, 경,
전세권은 예외적으로. 그래서 이 경매 개시등기는 이런 뭐 다른 권리가 없다라고 했을 때 2차적이고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게 경매 개시등기입니다. 경매 개시등기 앞에 다른 권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 경매 개시등기 그 위에 아무것도 없다, 이런 권리가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경매 개시등기가 바로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는 것이죠.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이번에 강제경매 위에 아무것도 없죠. 저당 들어온 것도 없고 압류 들어온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세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경매 개시등기가 바로 말소 기준 권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제경매가 말소 기준 권리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것이 2018년 5월 31일입니다. 녹화되는 장이랍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2018년 5월 31일에 강제경매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압류 들어온 날짜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18년 6월 14일에 압류 들어왔죠. 압류 등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압류가 들어왔는데 건강보험에서 압류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또 압류가 들어왔는데 날짜가 언젠가 하면 2018년 10월 15일입니다. 이 세무서에서 들어왔네요. 천안세무서에서 압류 들어왔습니다. 근데 전입신고한 게 지금 앞페이지 맨 첫 번째 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 유성모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 상관이 없죠. 유성모 씨하고 김유모 씨가 부부관계인데 그냥 유성모 씨를 남편이라고 했을 때 남편이 그냥 전입신고 해둔 겁니다. 전입신고 그냥 해둔 거죠. 뭐 그 의미밖에 없는 거죠. 두 사람이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부부관계니까 임대차 관계라는 건 성립하지 않습니다. 않고, 그리고 이제 김유모 씨가 주택도시보존공사한테 모든 권리를 양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제 주택도시보존공사만 보시면 되는 거죠. 전입일자가 언제입니까? 2018년 5월 11일. 날짜가 앞섰죠, 그죠? 그러면은 (2018년 5월 11일에) 주택도시보존공사가 이제 전입신고한 그 권리를 넘겨받았으니까요. 이때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확정일자 찍은 게 언제입니까? 2018년 6월 20일. 그럼 어디에 들어갑니까? 여기에 들어가야 되죠. 2018년 6월 20일. 이때 확정일자를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배당요구는 배당요구 종기 이전에 배당요구를 했네요. 2018년 8월 14일이 배당요구 종기인데 8월 7일에 배당요구를 했기 때문에 적법한 기간 이내에 배당요구를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시간 순서대로 저희가 기재를 해봤는데요.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뒤로 가서 문건 처리 내역을 보겠습니다. 문건 처리 내역. 문건 처리 내역을 보면은 어디 있냐. 성계받았다는 내역을 제가 지금 찾고 있거든요. 잠깐만요. 지금 앞에 이제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면은 김유모 씨로부터 주택도시보존공사가 모든 권리를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을 넘겨받았지 않습니까? 그 신고 내역을 제가 지금 찾고 있는데 어디 있죠? 안 보이네. 저기 같은데요. 거기 나오는 것 같네요. 자, 문건 처리 내역을 보겠습니다. 문건 처리 내역의 한 중간 정도 보세요. 중간 정도 보시면은 2018년 8월 7일 거기를 보시죠. 2018년 8월 7일에 임차인 김유모 씨죠. 이 사람이. 임차인 김유모 씨가 권리신고를 하고 배당요구 신청서를, 그러니까 주택 임차인이니까요.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2018년 8월 10일에 임차인 주택도시보존공사가 되겠죠. 그죠? 이게. 여기서 이제 임차인 김유모 씨의 권리를 넘겨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도시보존공사에서 직접 채권계산서하고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어쨌든 아까 이제 매각물건명세서에 보면은 김유모 씨로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금 반환 채권을 갖다가 양수받았다라고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맨 끝으로 가셔가지고요. 이제 송달내역입니다. 송달내역 맨 끝으로 보세요. 송달내역의 맨 끝에 보면은 맨 마지막 칸 2020년 3월 4일이 있고 바로 위에 보시면은 2020년 2월 14일을 보세요. 2020년 2월 14일에 보면은 채권자 신뭐뭐뭐뭐 매수 통지서를 발송했다. 그럼 채권자 신뭐뭐뭐한테 법원에서 매수 통지서를 발송을 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칸에 3월 4일에 보면은 채권자 신모 씨한테 기각 결정 정보를 발송을 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기각됐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맨 앞 페이지로 다시 갑니다. 날짜가 2월 14일이니까 그렇게 됐구나. 맨 앞 페이지로 갑니다. 자, 입찰 진행 내용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입찰 진행 내용을 보면은 6차 때 두 번째 칸에 보면은 2020년 2월 17일에 변경됐고 3월 4일에 이제 기각 결정이 됐죠. 그죠? 이 부분인데 자, 무익료로 지금 내려간 사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수 통지서를 발송하게 된 건데 일단 이 부분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로 보면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입신고를 이 날짜에 먼저 했죠. 그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강제경매 개시등기보다도 먼저 전입신고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를 이때 찍었죠. 그죠? 그리고 배당요구 종기 이전에 정확하게 배당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배당표에 넣어줘야 되죠. 그죠? 배당표에 넣어줘야 됩니다. 그럼 이 경우에 배당표를 짰을 때 배당표가 어떻게 형성이 되겠는가 지금 그걸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이제 의미 있는 논점이 뭔가 하면 첫 번째 논점은 뭔가 하면은 이렇게 임차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한테 보증보험을 들었다가 만기가 됐을 때 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보증금을 나가는 임차인한테 돌려주고 그리고 그 임차인이 갖고 있는 기존의 권리를 모두 양수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전입신고했으면 전입신고한 날짜, 확정일자를 먼저 찍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승계를 받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존의 임차인이 갖고 있던 그 법적 지위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그대로 승계받아서 권리 행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게 첫 번째 논점이 되고요. 두 번째 논점이 뭔가 하면은 지금 이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 무익료로 결판난 사건이죠. 무익료. 남는 게 없다는 얘기죠. 무익료로 될 것 같으니까 저번 시간인가도 이제 설명을 자세하게 드렸죠. 법원에서 봤을 때 이게 무익료로 날 것 같으면은 무익료 사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채권자한테 매수 통지서를 발송을 하죠. 지금 두 번째 하는 겁니다. 앞 시간에도 한 적이 있고요. 매수 통지서를 발송을 합니다. 이렇게. 그럼 채권자한테 매수 통지서를 발송을 하는 거죠. 그럼 뭔 얘기인가 하면은 한 번 더 설명을 합니다. 법원 공무원들이 봤을 때 이것이 무익료라고 판단됐을 때는 채권자한테 매수 통지서를 발송을 합니다. 매수 통지서 내용은 이런 거죠. 이게 지금 무익료로 결론이 나게 될 것 같은데 당신이 적정 가격을 내밀으라는 얘기죠. 그러면 적정 가격이 뭔가 하면은 무익료가 되지 않을 정도의 금액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채권자가. 그럼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얼마를 제시를 해야 되는가 하면은 지금 입찰 진행 내용 첫 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입찰 진행 내용인데 6차 때 2020년 1월 13일에 7,274만 원이죠. 7,274만 원. 이때 유찰됐고 그 다음 두 번째 칸에 2월 17일에 5,800만 원이죠. 5,800만 원인데 이 매수 통지서를 발송한 날짜가 언젠가 하면은 다시 맨 끝에 보면요. 매수 통지서를 발송한 날짜가 2월 14일입니다. 2020년 2월 14일에 매수 통지서를 발송했죠. 법원에서. 그런데 입찰 진행 내용의 6차의 두 번째를 보면은 2020년 2월 17일에 이제 변경이 내려졌죠. 그러면은 2월 17일 그 이전인 2월 14일에 이미 매수 통지서를 발송을 했다는 얘기죠. 그럼 결과적으로 그 위에 있는 가격이 기준이 된다고 봐야 되는데요.
그 위에 있는 2020년 1월 13일, 1월 13일에 이게 유찰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무익녀가 되지 않을 정도의 금액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이걸 이제 두 번째 걸 기준 잡아서 2월 17일 가격을 기준 잡았을 때 5,800만 원 기준 잡아 보겠습니다. 그러면 5,800만 원까지 지금 감정 가격이 아니라 이제 유찰되고 유찰되면서 지금 5,819만 원, 즉 5,800만 원까지 내려갔다는 얘기죠. 그럼 법원에서 봤을 때는 이건 무익녀라는 얘기죠. 무익녀라는 얘기는 지금 채권자 경매 집어넣은 사람이 누굽니까? 경매 집어넣은 채권자가 등기부 현황에 보면은 신성상사가 강제 경매를 신청을 했죠. 이 사람이 바로 경매 신청 채권자죠. 근데 신성상사 주식회사가 얼마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659만 원입니다. 그러면 신성상사가 요구하고 있는 게 659만 원입니다. 659만 원. 그럼 경매 신청 채권자는 신성상사는 659만 원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게 이제 빚잔치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채권자인 신성상사한테 659만 원은 그냥 빵원이라는 얘기죠. 법원에서 봤을 때. 채권자인 신성상사한테 떨어지는 건 빵원이다. 당신한테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무익녀다. 무익녀.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그럼 왜 또 무익녀로 판단을 했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법원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지금 앞순위가 강제경매가 배당표를 짜봤을 때 이 주택도시보존공사가 먼저 전입신고를 했으니까 이 사람한테 먼저 배당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먼저 배당을 해줘야 되죠. 확정일자는 늦게 찍었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것이 이제 뭐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라든가 이런 경우에 먼저 배당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앞에 있는 사람의 권리를 다 보전을 해주고 그 다음에 강제경매 신청 채권자한테 남는 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주택도시보존공사가 얼마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지금 얼마를 승계받았죠? 주택도시보존공사가 2억 1,800만 원이죠. 2억 1,800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도시보존공사한테 2억 1,800만 원을 주고 강제경매 신청 채권자인 주식회사 신성상사한테 1원이라도 남는 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무익녀로 될 게 뻔하죠. 지금 얼마까지 내려갔습니까? 5,800만 원까지 내려갔잖아요. 무익녀가 분명한 거죠. 누가 봐도 무익녀가 분명한 거죠. 앞에서 먼저 빼간다라고 봐야 되는 거니까. 그 무익녀가 되는 사건이니까 무익녀가 될 때 법원에서는 채권자한테 매수 통지서를 발송한다는 얘기죠. 무익녀가 되지 않을 가격을 네가 제시해라 이런 얘기죠. 그럼 여기서 채권자가 만약에 매수 의사가 있다고 한다면 얼마를 제시를 해야 됩니까? 무익녀가 되지 않을 정도의 가격을 제시를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1순위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2억 배당편 짜봐야 되는데요. 그냥 계산하기 쉽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2억 1,800만 원을 먼저 가져가고 남는 게 있을 때 강제경매 신청 채권자가 가져간다고 했을 때는 그러면은 매수 통지서가 날라왔을 때 이 채권자가 내미는 가격이 얼마가 돼야 되는가 하면은 2억 1,800만 원은 분명히 들어가야 되죠. 왜냐하면은 자기보다 선순위자는 다 줘야 되는 거니까 어쨌든 간에. 그럼 2억 1,800만 원에다가 경매비용 들어가죠. 그럼 경매비용도 들어가야 되고요. 이것도 돈이 나가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앞사람 2억 1,800만 원 줘야 되고 경매비용 뭐 몇백만 원 최소한 들어가죠. 그럼 그거 더 해야 되고 그죠? 요 가격보다도 더 써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경매비용 빼고 2억 1,800만 원 가져가고 자기한테 남는 게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매수 통지서가 날라왔을 때 이제 법원에서는 네가 사라는 얘기죠. 네가 사라. 그러면은 무익녀가 되지 않을 정도의 가격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무익녀가 되지 않으려면은 이 경매 신청 채권자보다 선순위 권리자가 100% 다 받아야 됩니다. 일단. 그럼 2억 1,800만 원. 그 다음에 경매 비용이 빠지니까 경매 비용도 합산을 해야 되고요. 요 가격보다도 더 높은 가격을 제시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 가격보다도 약간 더 높은 가격을 제시했을 때 그 가격이 이제 공시가 되는 거죠. 이 가격이 공시가 되면은 이 물건에 대해서 입찰 들어가는 사람은 이 가격보다도 더 높은 가격으로 입찰 들어가야 됩니다. 이 가격보다도 더 높은 가격으로 낙찰받아야 낙찰될 수가 있는 거죠.
이 가격보다도 저가로서 내면은 낙찰 못 받습니다. 예, 그 민사집행법에 다 나오는 얘기잖아요.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입찰 들어가서 이 가격보다 높게 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러면은 그때 이 사람이, 이 채권자가 자기가 제시한 이 가격으로 이 목적물을 사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매수 통지서를 발송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무익료로 판단되니까 채권자한테 매수 통지서를 발송을 했죠. 네가 얼마에 살 건가, 지금 무익료인데 네가 얼마에 살 건가를 제시해라. 무익료가 되지 않을 만큼의 가격. 그러니까 이 가격을 만약에 제시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 경매가 진행이 됐을 텐데 매수 통지서를 발송을 했는데 이 채권자가, 경매 신청 채권자가 아무런 답변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법원에서는 이건 무익료로 확정된 거죠. 무익료로 확정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각 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그렇게 된 사건입니다. 다시 문건 처리 송달 내역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문건 처리 송달 내역에 보면은 맨 끝에 송달 내역을 보세요. 송달 내역의 맨 끝에 보세요. 맨 끝에 보시면은 맨 끝에 다시 봅니다. 2020년 2월 14일에 채권자한테, 채권자가 지금 어디입니까? 신성상사입니까? 어디입니까? 그렇죠? 채권자한테 매수 통지서를 이렇게 발송을 했다는 얘기죠. 지금 무익료가 됐는데 만약에 무익료가 되지 않을 가격을, 네가 살 가격을 제시해라. 이렇게 매수 통지서를 발송을 했는데 이 채권자가 아무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법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매수 의사가 없다는 얘기죠, 이 사람이. 그럼 결과적으로 무익료로 결론 나는 거고, 무익료 사건이니까 이것은 이제 기각 결정이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각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경매는 없던 것이 돼버리는 거죠. 예, 그렇게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맨 끝에 2020년 3월 4일에 채권자한테 기각 결정 정본을 발송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무익료로 해서 채권자가 매수 통지서를 받고도 적정 가격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무익료로 결론 났고, 따라서 법원에서는 기각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논점이 이제 하나가 더 있고요. 또 하나 논점은 뭔가 하면 이제 배당표를 한번 짜봐야 되는데요. 배당표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1순위로 배당받을 사람이 뭐 나올고 할 텐데, 일단은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 이제 세입자의 권리를 승계받았죠. 이제 이 사람,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중심으로 봤을 때 전입신고를 먼저 했고, 그 다음에 2억 1,800만 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보증금이 이렇죠, 그죠? 그럼 일단 여기까지 봤을 때 이 사람이 무슨 이것이 뭐 전세권 등기한 경우도 아니고 전입신고를 했는데 확정일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나중에 찍었죠. 그러면은 일단은 경매 개시 등기보다도 먼저 전입신고를 했다, 그렇게 되는 거니까 만약에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가 인정된다는 전자에서 만약에 그 논점을 따져본다면은 이것이 2억 1,800만 원이기 때문에 소액임차인은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는 이 가액 자체가 너무 고가니까 소액에 해당하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 같고요. 그러면 소액임차인의 배당표를 짜실 때 항상 최우선 변제를 따지고 우선 변제를 따져야 되는데,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는 여기서 문제될 게 없다는 얘기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우선 변제권 싸움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조금 깊이 들어가게 되는데, 배당에 대해서 소액임차인의 배당 순서 다시 한번 볼게요. 첫 번째가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그 다음에 당해세, 세 번째 또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일반 조세죠. 일반 조세. 네 번째 공과금. 다섯 번째가 이제 우선 변제권 싸움에 들어가게 되는 것들. 여섯 번째가 뭡니까?
임금채권, 일반 임금채권입니다. 7번째, 조세. 8번째, 공과금. 9번째, 일반 채권.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조세 공과금은 이 우선 변제권에 들어가는 것들보다도 날짜가 앞서는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조세는 기준이 뭡니까? 여기도 지금 세무서, 그죠? 세무서에서 압류 등기를 했죠, 그죠? 세무서에서 압류 등기했다는 얘기는 이건 국세입니다, 그죠? 국세. 그럼 세무서에서 압류 등기했을 때 이건 국세를 체납했기 때문에 압류 등기를 했는데 이 압류 등기한 날짜가 아니죠. 압류 등기한 날짜를 갖고 따지는 게 아니라 이 조세 같은 경우는 뭘 갖고 따집니까? 법정기일을 가지고 따지죠. 법정기일. 이 당해세라고 한다면 당해세는 뭐 날짜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이 당해세는 일반 조세나 이 밑에 있는 것들보다도 무조건 먼저 빼갑니다. 이게 당해세 우선의 원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좀 이 세금이 뭔지 지금 모릅니다. 이게 뭐 당해세인지 아니면 부가가치세 같은 그냥 일반 조세인지 그거는 잘 모릅니다. 당해세일 수도 있고요. 뭐 일반 조세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그냥 일반 조세라고 했을 때는 이 압류한 날짜가 기준이 아니고요. 압류 등기한 날짜가 그러니까 등기부를 기준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압류 등기한 날짜가 아니라 일반 조세라고 한다면 법정기일이 기준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건강보험이 나오는데 건강보험은 공과금이죠. 공과금. 여기 공과금이라고 하면 4대 보험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4대 보험, 건강보험, 그 다음에 뭐 있죠. 산재보험 뭐 이런 것들. 그런 공과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건강보험료를 체납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건강보험에서 압류 등기를 했다는 얘기죠. 그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압류 등기했습니다. 이 압류 등기한 이 날짜가 기준이 아니죠. 배당표를 짤 때는 그 압류 등기한 날짜가 아니라 이 공과금 같은 경우는 뭘 기준으로 합니까? 조세는 법정기일이 기준입니다. 조세는 법정기일이 기준입니다. 4대 보험, 공과금 같은 경우는 뭐가 기준입니까? 저희들이 이제 찌라시 받아보면은 건강보험료 내라고 뭐 날라오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몇 월 며칠까지 납부하라. 납부기한이 적혀져 있죠. 언제까지 납부하라. 그게 기준이죠. 이거는 납부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납부기일. 언제까지 납부하라. 그러니까 조세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공과금도 그렇고, 이게 압류 등기했다라고 해서 압류 등기한 날 갖고 기준을 잡아가지고 권리 분석하면 안 됩니다. 그건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조세는 법정기일이 기준이고요. 공과금은 납부기일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근원점을 하나 잡아야 되고요. 자, 이 전자에서 일단 뭐 이것은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액수가 소액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요 네 가지를 갖고 배당 순서를 정해 보면은 일단 1순위에 들어가는 게 이 세무서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무서에서 압류 들어간 것이 당해세인지 일반 조세인지는 이 서류만 갖고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정보는 공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당해세가 됐든 일반 조세가 됐든 그리고 법정기일이 여기서 이제 당해세가 있고 조세 공과금이 있는데 여기 있는 조세 공과금은 이 법정기일이나 납부기일이 이게 우선 변제권에 들어가는 것들보다도 날짜가 앞설 때 이렇게 조세 공과금을 위로 올리는 거고요. 만약에 이 법정기일이나 납부기일이 우선 변제권에 들어가는 뭐 저당권 등기라든가 이런 날짜보다도 뒤처진다라고 했을 때는 이 밑으로 조세 공과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정기일이나 납부기일을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공개되는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괜히 배당표 짤 때 이 밑에 넣었다가는 낭패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밑에 넣어가지고 내가 배당표를 짰는데 알고 보니까 날짜가 이렇게 앞서더라. 그러면 이제 완전히 이제 난리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위험 부담을 없애기 위해서 무조건 이 위로 올리는 겁니다. 무조건 위에 있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일단은 이제 조세 공과금은 또 무조건 또 조세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조세가 우선이고요. 공과금이 그 다음이고요. 일반 채권이 그 나중입니다. 이 조세, 공과금, 일반 채권 이 순서는 날짜 상관없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도표에서는 뭐부터 넣어야 되는가 하면 첫 번째 이 세무서를 먼저 앞서야 됩니다. 세무서. 그럼 세무서에서 요구하는 액수가 있죠. 이거를 맨 위에 올려야 됩니다. 이게 법정기일하고 납부기일이 우선 변제권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날짜가 앞선다고 전제를 깔아야 안전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그럼 첫 번째 세무서가 갖고 가야 되고요.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가 이제 공과금이죠. 공과금. 날짜가 우선 변제권보다 앞선다는 전제하에서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공과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세 번째가 이제 우선 변제권 싸움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우선 변제권 싸움으로 들어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 사람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입신고에다가 확정일자 찍었죠. 그죠? 확정일자 찍은 날짜, 이거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강제경매가 있죠. 강제경매. 강제경매는 채권이죠. 강제경매는 채권이죠. 그럼 일단 적어보겠습니다. 자, 강제경매가 있는데 이게 채권입니다. 채권. 그 다음에 네 번째, 확정일자 찍은 임차권이 있죠. 자, 이 순서대로 지금 이제 등기부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뭐 세무서에서 갖고 가는 거, 공과금 갖고 가는 거, 이걸 다 빼놓고요.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강제경매 채권이 있고 확정일자 찍은 임차권이 있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복잡하니까 지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강제경매 날짜가 언제인가를 보겠습니다. 강제경매 날짜가 2018년 5월 31일, 2018년 5월 31일 강제경매 개시등기가 됐죠. 그런데 확정일자 찍은 임차권이 지금 물론 이제 임차권의 권리를 선고받았는데, 전입신고는 먼저 했고 확정일자 찍은 날짜를 보겠습니다. 확정일자 찍은 날짜가 2018년 6월 20일입니다. 2018년 6월 20일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이 확정일자 찍은 임차권은 물권화가 된 겁니다. 물권화. 임차권만 놓고 봤을 때 이거는 채권이지만은, 이것이 확정일자까지 찍었을 때 물론 이제 전입신고했다는 전자에서 확정일자까지 찍어버리면 이것은 물권화가 된 거죠. 물권화. 그런데 강제경매 개시등기는 등기가 또 먼저 됐습니다. 자, 이건 뭡니까? 누차 말씀을 드렸죠.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이제 선순위, 등기를 먼저 했으니까요. 선순위 채권이고, 이건 후순위 물건으로 봐야 되는 거죠. 물건화가 됐기 때문에. 선순위 채권이 있고 후순위 물건이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동순위 안분배당이죠. 동순위 안분배당. 네, 이게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 조세나 공과금은 법정기일이나 조세는 앞에 있는 조세하고 공과금은 압류 등기된 날짜가 아니고요. 조세는 그 법정기일이 기준이고요. 법정기일. 공과금은 언제입니까? 납부기일이 기준이죠. 그래서 그 조세나 공과금의 그 법정기일이나 납부기일이 여기에서 말하는 뭐 예를 들어서 확정일자 찍은 임차권보다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뒤로 뺐다가는 나중에 낭패 볼 수가 있으니까 무조건 앞에 있다고 계산하고 배당표를 짜야 안전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세나 공과금을 먼저 위로 올리고 얘네들이 만약에 배당을 다 받았다. 그러면은 남는 게 강제경매 채권하고 확정일자 찍은 임차권, 이 두 가지가 남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강제경매 개시등기는 5월 31일에 됐고 확정일자 찍은 것은 6월 20일로 뒤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선순위 채권이고 후순위 물건으로 봐야 됩니다. 물건화가 됐기 때문에. 그럼 선순위 채권이 있고 후순위 물건이 있을 때 이것은 뭡니까? 동순위 안분배당을 한다.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논점 하나 잡을 거는 바로 또 이 부분이 됩니다. 선순위 채권이 있고 후순위 물건이 있을 때는 동순위 안분배당을 한다는 얘기죠. 이것이 뭐 확정일자 안 찍고 순수한 채권이다. 그래도 뭐 채권과 채권이니까 동순위 안분배당이 되는 것이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선순위 채권과 후순위 물건이 있을 때 이것은 동순위 안분배당을 한다. 이렇게 배당을 짠다는 얘기입니다. 이 논점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정리합니다. 첫 번째 논점인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논점은 이렇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나왔을 때는 원래 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이 아니라 임차인의 권리를 거의 뭐 승계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래 임차인의 권리를 다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입신고한 날짜, 확정일자 찍어서 확정일자 찍은 날짜 이런 걸 다 승계받고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이제 주택도시보존공사가 양도인 김유모 씨로부터 모든 권리를 양도를 받았다는 얘기죠. 대신 권리를 행사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는 얘기고. 그게 첫 번째 논점이고, 두 번째 논점은 뭔가 하면은 이게 무익료로 내려갔을 때는 법원에서는 경매신청 채권자한테 매수 통지서를 발송한다는 얘기죠. 만약에 이게 이제 낙찰되지 않으면 네가 얼마에 살 건가 그 가격을 제시하라는 얘기죠. 근데 그 가격이 무익료가 되지 않을 정도의 가격을 제시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경매 신청 채권자가 매수 가격을 제시했을 때 그게 공지가 됩니다. 공시가 됩니다. 뭐 경매 정보지에 나오든 아니면 법원에 벽보를 붙여놓든 그게 공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공시된 것을 보고 입찰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가격보다도 더 위로 써내야 됩니다. 그 가격 밑으로 써내면 낙찰 못 받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제시한 가격, 매수 가격 그 이상으로 써내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그 경매 신청 채권자가 자기가 사겠다라고 제시한 그 매수 가격에 그 물건을 사야 되는 것이죠. 예,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무익료가 되니까 매수 통지서를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경매 신청 채권자가 아무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건 무익료로 결과가 나온 거니까 법원에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논점이 되는 것이고, 세 번째 논점이 뭔가 하면 배당표를 짤 때 이 사건 같은 경우 세무서에서 압류 등기를 했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압류 등기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조세나 공과금이라고 하는 것들은 압류 등기한 날짜를 기준으로 권리 분석을 하는 게 아니고요. 세무서 같은 경우는 세금 같은 경우는 그 이제 당해세는 물론 당해세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날짜 상관없이 무조건 앞서는 것이고요. 일반 조세라고 할지라도 이 압류 등기한 날짜가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일반 조세 같은 경우는 법정기일이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공과금 같은 경우도 이 압류 등기한 날짜가 아니라 납부기한이 기준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 조세나 조세의 법정기일하고 공과금이 들어가 있는 이 공과금의 납부기일이 저당권이나 전세권이나 이런 이제 우선 변제권을 갖고 있는 그런 권리들보다도 조세의 법정기일이라든가 또는 그 공과금의 납부기일이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배당표를 짜볼 때 우리가 법정기일이라든가 납부기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공개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뭐 공과금의 납부기일은 직접 찾아가서 조사할 수는 있겠죠. 근데 조세의 법정기일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공개되는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당권부 채권이 있을 때 그 저당권부 채권이 보다도 날짜가 늦으면은 뒤로 내려가는 거고 날짜가 앞서면 위로 올라가는 건데, 저희가 배당표를 짜볼 때 섣불리 조세나 공과금의 날짜를 뒤에 있다라고 가정을 해서 내렸다가는 만약에 직접 들어갔는데 그 위에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그럼 배당표 잘못 짠 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이 조세나 공과금, 조세의 법정기일이나 공과금의 납부기일이 저당권부 채권, 다시 말해서 우선 변제권에 들어가는 그러한 권리 날짜들보다도 먼저 위에 있다고 전제를 깔아두는 것이 안전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조세나 공과금을 일단 위로 올려놓고요. 그럼 걔들이 먼저 배당받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빼고 남는 돈이 있을 때 그럼 두 개가 남는데 나머지 권리가 강제경매 개시하고 개시 채권하고 확정일자 찍은 임차권 두 개가 남는데, 여기서 강제경매 등기는 2018년 5월 31일에 경매 등기를 했고요. 확정일자는 6월 20일에 늦게 찍었단 말이죠. 그럼 이건 선순위 채권입니다. 강제경매는 100% 채권입니다. 100% 채권. 그렇기 때문에 선순위 채권이 있고, 이건 물권화가 됐죠. 선순위 채권이 있고 후순위 물권이 있을 때 동순위 안분배당을 들어간다. 이건 누차 말씀을 많이 드렸죠. 그래서 이제 이 배당표를 통해서 확인하려고 이 사건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 나름대로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중요한 논점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 분석하실 때 매각 물건 명세서도 보시고 뒷부분에 특히 이제 문건 처리 내역하고 송달 내역 이런 거를 뭐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